네, 그러면 제6장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인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다란 자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즉 자본이 생기죠. 이 자본이라는 것을 이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주들에게 나누어 줄 재원이 되는 배당 가능 이익,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본금이나 자본준비금, 그리고 이익준비금도 합쳐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금과 준비금, 이것은 회사에 유보를 해두고 아, 주주들에게 배당할 금액에서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이 정확히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이 되죠.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이 정해지면은 여기서 실제로 주주들에게 나누어줄 배당 금액과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그대로 유보해 두어서 회사의 장래 성장을 위해 사용할 금액을 또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내 유보가 돼서 배당되지 않은 금액들은 이익잉여금 계정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배당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이 나머지 금액이 다시 한번 사내에 유보되게 되는데, 이렇게 함됨으로써 원래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할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된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이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런 배당 가능 이익을 배당과 사내 유보로 나누는 것은 통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배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경우, 이것을 이제 구체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상 이런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익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각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상법은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급 사업년도 말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잠정적인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안에서 또 미리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권리성을 확정받기 전에 주주의 지위에 기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 추상적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추상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특이하게도 이 정관에 의한 배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주주총회 결의가 없습니다. 이익배당 청구권은 통상적인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그 이익배당에 관한 상식과 결정 과정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사에 대해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저희가 앞전에도 두 번 정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게서 자본 충실 원칙에 적용을 받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또 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면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정해집니다. 미실현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에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어, 해마다 이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서 증가하게 된 이 순자산액을 말합니다.
가령 제가 부채가 따로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번에는 12억짜리 아파트가 됐다라고 하면은, 증가한 이익 있죠? 이 이익이 이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실현 이익은 실제로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단계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목적 거래라는 것은 이 해지 거래라고도 합니다. 가령 내가 우산을 파는 사람이라면 비가 안 올 때는 사업 수익이 전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메인으로 팔더라도 양산도 조금 일정 부분 같이 판매를 하면서 우산 거래에서 판매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를 이제 해지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 금융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와 정반대되는 성격의 반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대 거래를 해지 거래를 하고 그러면 본 상품의 거래, 원래 상품의 거래에서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면 반대 거래인 해지 거래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반대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배당 가능 이익을 줄이는 미실현 이익을 의 금액을 이제 감액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당 가능 이익에서 미실현 이익도 공제를 하고 미실현 손실도 공제를 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종류는 크게 이익 배당과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익 배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가장 통상적인 형태의 배당입니다. 이익 배당은 정기주주총회, 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다만 재무제표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당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 정기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우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익 배당 결정 이전에 이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라든지 또 사업이익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 사업연도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또 지금 자산과 부채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그냥 이것을 작성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야지 재무제표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결의를 먼저 하고 이걸 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사업연도의 이익이 얼마인지가 비로소 확정이 되겠죠. 그 확정된 이익을 대상으로 이익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안건으로 나누어서 재무제표 승인 결의, 이익 배당 결의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재무제표로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대차 대조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뤄봤죠.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이 표시된 거.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이 사업 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의 사업 연도의 순이익이나 손실을 계산 정리한 겁니다. 이 외에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 대차 대조표를 보면 여기 이익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이 이익잉여금의 내역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로 정해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로 삼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로 할지 말지를 회사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요 항목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체에 배당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당 결의가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승인에 배당 결의가 함께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승인하게 되면 배당 결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당 결의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재무제표 승인 결의만으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의 승인이라는 것은 이 주주총회가 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상법 449조의 이 제1항에 가보면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재무제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사항에 규정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승인 기간을 이사회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의 결의도 누가 한다. 주주총회가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 기관인 이사회가 이익 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익 배당의 기준은 결국 이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주주평등 원칙을 준수해서 이익 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 중에는 이 대주주가 스스로 소주주보다 더 적게 배당을 받겠다. 이 대주주의 힘을 횡포한 게 아니죠. 대주주가 일종의 희생을 하게 된 건데 이때는 어, 대주주가 스스로의 이익 배당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봐서 이 이익 배당의 기준, 다른 말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용인되지 않겠죠. 반대의 경우는 소수주주가 희생해서 소수주주의 배당을 더 낮게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주주평등 원칙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는 배당금을 결의한 주주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배당 결의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배당을 할 때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한으로부터 5년이 이제 소멸시효가 될 것입니다. 이익 배당금으로 이제 중간 배당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간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이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해서 이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1년치의 배당을 이 이익 배당, 즉 정기 배당 형태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재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누어서 배당을 하자. 또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좀 유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간 배당 제도를 두게 됐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사업연도 끝에 가니까 이게 중간 배당을 너무 많이 해버렸더라, 과도하게 했더라,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간 배당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이사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은 이 이익 배당처럼 금전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인데
현물로 배당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권이라든지 또 뭐 동산, 또 극단적으로는 부동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그렇게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으로는 배당하지 못합니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현물로서 배당이 가능한데, 예,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새로 신주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 배당으로는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중간 배당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중간 배당은 사업연도 중간에 실시한 이익 배당이다. 현물 배당은 되지만 주식 배당은 되지 않는다. 중간 배당을 하려면 이제 요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는 회사, 대부분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 1회의 해열상제를 정한 회사가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정관으로 근거를 두고 예,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중간 배당을 영업연도 중에 한 번에 하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배당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이 미실현 이익 부분만 제외하면 이익 배당의 배당 가능 이익 산정과 동일합니다.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리고 적립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하죠. 이것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익 배당을 한 거 있잖아요. 그 이익 배당액도 빼고, 또 중간 배당에 따라서 배당을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또 이익준비금을 쌓아야 될 거잖아요. 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 배당의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배당은 미리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가령 2025년도 8월 달에 중간 배당을 한다는 것은 2025년도 전체 사업 이익에서 배당할 것을 미리 배당해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후반부 쪽은 사업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낙관적으로 후반부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배당을 해버리면 정작 연도 말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 배당할 금액이 없으면 물론 오히려 중간 배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62조의 3 제4항에서는 이 연도말 순자산액이 462조이랑 각 호의 금액, 이것이 이제 이익 배당에서의 배당 가능 이익 산정을 할 때 자본금과 준비금 그리고 미실현 이익의 합계액이죠. 이러한 이 사내 유보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이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만약에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도말 순자산은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을 이 금액을 포함한 이 정도 큰 사각형 금액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제외한 요 금액이 배당이 되었을 거죠. 근데 배당은 지금 요만큼 실제로 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가 첨부하도록 이 차액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액이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 이익과 연도말 순자산의 차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중간 배당액만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일단 사내에 유보할 금액만 최대한 채운다는 의미에서 이 중간 배당액을 나간 거는 모두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배당의 종류는 이제 현물 배당이 있는데요. 금전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배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회사의 자기 주식 그리고 사채 등이 해당됩니다.
그 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현물 배당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주식 배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물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 배당처럼 정관상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하고, 그리고 결의 방법은 이익 배당의 결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이 현물 배당을 할 수 있고요. 이익 배당을 이사의 결의에 맡겨둔 경우에는 그때는 이 현물 배당의 결의도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현물 배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배당 결정 시에 배당의 목적을 현물한 것이다.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따로 기억해 둘 것은 이 현물 배당을 할 때 현물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수 있죠. 주주는 원칙적인 형태로 해달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현물의 사이즈가 좀 크면 아주 일정 수 미만의 조그만 주주들한테 현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대신에 금전 배당을 할 수도 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배당을 보게 되겠는데요. 주식 배당은 금전 대신에 이제 발행 신주를 배당해 주는 것을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면 가령 한 주당 한 주의 주식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10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20주로 증가가 되죠. 돈은 들어오지 않죠. 그냥 주식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본질은 그냥 주식 분할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면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배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배당설이 좀 더 주도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 이익 배당설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주식을 하는 배당이다. 여기서 주식은 자기 주식이 아니라 신주만을 의미한다. 이익 배당설, 주식 분할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 주식 배당은 이익 배당을 하려고 하는 금액, 그 이익 배당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그냥 주식 배당만 해버리고 돈을 금전 배당 아예 안 해서 주주들이 정말 수중에 아무런 금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 이익 배당을 하려는 총액의 절반까지만 주식 배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배당금, 이익 배당을 가령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100억은 이익 배당을 하고 나머지 100억은 주식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100억을 액면가로 나눕니다. 그 액면가로 나누면 주식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액만큼 한 주씩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또 가령 그 우선주주도 그러면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우선주주가 받는 주식은 뭐냐? 이익 배당이라고 하면은 보통주주하고 공통해서 보통주를 받게 될 텐데, 주식 분할이라고 하면 우선주로만 받아야 되겠죠. 우리 상법에서는 보통주로 받을 수도 있고, 경유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에서는 주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없죠.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시기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뭐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주식 배당을 하는 그 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어, 그 배당 신주에 대해서 어, 주주가 어, 주주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법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 배당은 협의와 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의 위법 배당은 우리가 이 배당 가능 이익 규제의 문제입니다. 즉,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이것을 협의의 위법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 이익 규제의 상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서 그걸 위반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하면
이 배당 가능 이익 규제의 실효성이 완전히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한 배당은 당연 무효다. 즉 여기에 관한 규제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 규제를 위반한 이외의 어떤 위법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배당 가능 이익 규제를 제외한 다른 법령 정간에 위반한 배당을 이제 광의의 위법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당 결정 자체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문제로 이것이 연결이 되겠죠. 즉, 여러 가지 주주총회 결의 중에서 이 배당 결의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부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위법 배당은 제2상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해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위법 배당은 이것을 유효라고 할지 아니면 어,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할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유효, 무효의 판단은 배당 결의, 즉 주총 결의의 하자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강의 위법 배당이 주총 결의 취소의 사유 정도에 그친다면 취소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어야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법 배당이 그때 무효가 되죠.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판례처럼 확인 소송설로 본다면은 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유, 이 사유가 발생할 때 이미 이 위법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의 무효 판결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얻지 않더라도 이러한 위법 배당은 앞서 본 협의의 위법 배당처럼 당연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법 배당의 효력이 당연 무효냐 아니면 회사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 무효냐 이것을 논하는 실익은 결국 위법하게 배당된 배당금 이것의 반환 청구 절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해석에 좀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이 462조 3항과 462조의 이 6항에서 채권자는 위법한 배당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협의 위법 배당이죠. 협의의 위법 배당에 대해서 음, 해-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어, 위법하게 배당받은 배당금을 반환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고 있죠. 근데 이제 회사가 채권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자기가 배당해서는 안 될 금액을 배당한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반환 청구는 상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범죄를 통해서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 배당은 결의 취소 판결을 받고 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협의의 위법 배당이랑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배당은 이거 관련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 무효니까요. 곧바로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하자에 기해서 위법 배당이 이루어진 것의 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소집 절차의 실행을 맡게 되죠. 그런데 이사회의 결의는 있었는데 이 소집 절차를 실행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자가 소집을 해버리면 요거는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배당된 것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고 나서야 주주들에게 위법 배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도 없고 대표이사도 아닌 자가 그냥 맨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 절차를 해서
이에 속은 주주들이 나와서 배당 결의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아예 결의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결의 부존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확인 판결이 없더라도 그냥 막바로 회사는 주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의 반환 청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상법 462조 3항과 462조의 3, 6항에 나오는데요. 이 협의 위법 배당에 관한 겁니다. 즉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위해서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이 되는 금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채권자가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에 위법 배당금을 반환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이게 위법 배당이 발생했다. 즉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사가 사회연도 말에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 부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을 지우고요. 이런 것 외에 일반적인 위법 배당에 대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지는 399조의 손해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또 위법 배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이 내부적인 자본의 구성만 바뀌기 때문에 결국 주주에게 어떤 금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인 급부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에서는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주식 배당에 의해서 발행된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유추 적용해서 그 주식을 무효화시키는 자금만 하면 그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